먼저 12장부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12장의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민주주의의 우호적인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역시 표로 정리를 이제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 민주주의의 그냥 우호적인 조건들, 이걸 나눠서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는 선출된 공직자들에 의한 군대 및 경찰에 대한 통제. 군대랑 경찰이 쿠데타 일으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정치 문화. 네. 세 번째는 민주주의의 적대적인 강력한 외국에 의한 통제의 부재. 뭐 말이 긴데, 외국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라라면 민주주의 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고, 이 우호적인 조건들로서 이 현대적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이 다음 장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위 문화의 온건한 다원적 공존이라고 해서 이 문화적인 갈등이라든가 이 사회가 분열되어 있으면은 이 분열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니까 민주주의는커녕 독립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민주주의가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가지 조건. 특히 이제 먼저 3가지 필수 불가결한 조건들은 우리가 이제 기본 상식적으로 그냥 딱 보면 그 공권력이, 그러니까 국가의 일정한 폭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강제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이 민주적 충성을 가져야 된다. 민주적 대표에 대한 충성을 갖는 게 뭐 일단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들이고, 우리는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것들을 겪었던 국가이지만 12.12 이후에는 더 이상 이제 군인들이, 그러니까 현행헌법 체제, 87년 체제에서는 이제 군인들이 정치적 중립을 잘 준수해 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성취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의한 통제의 문제는,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가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죠. 라고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 민족 자결론 부터 시작해서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독립하고, 물론 양극이라고 하는 당시 냉전 체제에서의 소련과 미국에 의한 압박들이 그 공동체의 어떤 주권 행사를 방해했던 요소들이 물론 있지만,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변수들이 많이 사라진, 그러니까 국제사회 그렇죠. 자체가 개별 국가의 독립을 존중해주는 그런 뭐 토양이 된 것 같고요. 크게 이제 2가지 말씀하신 대로 냉전 시대를 전제로 해서 이 구소련, 그러니까 소련의 동구권에 대한 강압적인 그런 통제,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 또 한쪽으로는 미국이 남미 국가들, 특히 과테말라 사례가 나오고요. 남미 국가들에 굉장히 많은 통제를 했고, 사실은 지금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아마 그런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되고 있긴 한데, 일단 그런 외국의 개입이 있으면 당연히 민주적인 그런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죠. 네. 그리고 민주에 대한 또 신념, 뭐 이런 문제들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건 필수 불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호적인 조건으로는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건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할 거고, 이 문화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공동체의 동질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동질한 것만이 존재하지 않고, 되게 다양한 문화적 가치들을 존중하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위 문화의 온건한 다원적 공존. 이렇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그러니까 이 정치 영역 아래를 이렇게 받들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 아니면 가치의 영역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유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셨죠. 그렇죠.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 뭐 영화, 패션 이런 걸 떠올리는데 사실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요. 종교 같은 게 이제 문화가 될 수 있고, 또 인종적 문화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한 국가에서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인종적 갈등이 아주 심하다라고 이제 좀 이렇게 말을 바꿔보면은, 이 갈등이 심각할 경우에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걸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니까 역시 여러 가지 가치와 문화들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된다. 다원주의가 당연히 요청이 되는데, 하지만 다원주의가 너무 이게 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제 이 원심력을 작용을 해 가지고 국가를 분열시킬 정도까지 가면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어떤 최적점, 옵티말한 지점을 찾아내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12장에는 좀 자세하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자세하게 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 어떤 동질성, 공동체가 일정한 가치나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것이 꼭 민주주의로만 나아가는 건 아니죠. 이게 지나치면 전체주의로 가버릴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나 다르면 사실은 민주적 합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무슨 그것이 뭐 선거의 방식이 되든 아니면 토론이나 협상의 방식이 되든, 그러니까 민주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만큼만 달라야 하는데, 이게 그냥 서로 칼 들고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문제로 갈 정도의 갈등의 골이 깊어버리면 결국은 민주주의도 그렇죠. 안 되고. 그래서 정치라는 게 어떤 동원하는 거잖아요. 지지자를 동원해서 그 힘을 사실은 키우는 게 어떤 정치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치라는 건 자꾸 갈등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갈등을 더 부추기고 그 갈등을 동원해서 더 규합하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서로 타협할 수 없을 정도의 갈등을 이용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은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총 들고 싸우는 지경이 되고, 주변의 사례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은 결국 분권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이제 갈라지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또한 또 갈등이라는 요소가 인간 사회에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들이 있고 각각이 다른 뭐 가치나 신념을 가지고 종교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는 게 또한 민주주의 하나의 미덕인데,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민주주의의 상수와 같은 영역이고, 이 갈등을 어떻게 잘 조정해내느냐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민주적 국가 운영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의 공동체 구성원이고, 웬만하면 이 공동체를 우리는 깨지 않을 거야 라는 정도의 동질감.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거기를 딱 유지하는 게 그 실제로 선을. 이 책에서는 인도 사례가 아주 이거에 대한 특이한 사례죠. 이상한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은 하나의 국가로 사는 게 신기할 정도의 그 그렇죠. 복잡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복잡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어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그 소수 그룹들 사이에서의, 그러니까 지역별로의 어떤 편차라든가 뭐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딱 유일하게 한 가지, 힌두교가 80%, 국민의 80%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머지 20%에 대한 탄압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그 종교적인 공감대 이외에 너무나 한국과로 묶여 살기에는 그러니까 인종, 언어, 뭐 역사, 이 너무 상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종교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일반적인 종교라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강한 카스트 제도를 운영하는 종교잖아요. 그 사실은 이 동질성을 확보하기에는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종교란 말이에요. 로버트 달은 이게 아주 희한한 사례로 놓고 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으로 보여요. 갈등이 아예 너무 많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갈등 지점들이 우리 이거 안 할래, 인도 안 할래 라고 주장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갈등이 파편화돼 버린 거죠. 아주 근데 이거는 좀 무모한,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엔 너무 무모한 그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그 집단도 일단은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근데 나머지 영역들은 이제 그렇게 쪼개져서 살 어떤 생각을 안 하고, 그럴 힘이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달선님 표현으로는 누구 하나가 그 주도권을 잡을 만큼 강한 세력화가 되지 않으니,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결국 좋아서든 싫어서든 인도인들은 인도의 시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 사회로 다시 돌아오면, 한국 사회의 이 동질성의 좀 한계 지점들, 그러니까 동질성이 깨져가고 있는 지점들이 좀 많이 관찰되지 않는가. 그렇죠. 이전에는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지역 갈등, 네. 지역 갈등이라는 게 대표적인 갈등이었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아주 정말 이 전가의 보도, 전가의 보도처럼 이거를 지역 갈등을 이용해 왔는데 이 지역 갈등이 약간 조금 좀 이렇게 완화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 지점들이 증폭되고 있고 그 갈등이 저 좀 이건 너무 나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갈등 지점들이 생기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이른바 보수와 진보라는 그런 새로운 갈등선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세대 갈등, 중장년층, 뭐 기성세대와 그리고 청년 세대들 사이의 이 갈등이 직접 겪어보시는 기회도 있잖아요. 어떤? 우리 학생들이랑. 학생들이랑 저는 별 갈등이 없는데요? 그래요. 저도 갈등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끔 속마음을 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뭐 성별 간의 갈등 문제도 그렇죠. 있고. 젠더 갈등 네, 문제도 네. 심각해지고요. 지역 갈등은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상당 부분 많이 이겨냈는가, 물론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지역 갈등이라는 게 한국 사회에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었던 것 아닐까, 역사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호남의 대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뭐 한 1000년 된 대립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처음 선거를 치러가지고 이 대통령이 됐을 때 주요 지지 기반층은 호남과 영남이었거든요. 같이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북 간의 이런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보수 진보 문제도 마치 무슨 대구가 거기가 무슨 보수의 뭐 어떤 고향인 것처럼 얘기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도시였던 곳이기도 하잖아요. 보수가. 그러니까 이 대구라고 하는 도시가 과거에 뭐 1950년대만 해도. 근데 그런 어떤 지역적인 요소들은 저는 그러니까 시대와 함께 계속 변화하는 부분이 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오는 이 이슈들, 세대 갈등이나 성별 갈등은 한국 사회에 좀 이 고착화되는 갈등이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갈등을 얼마나 증폭시킬 수 있느냐가 정치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왜냐면은 이동이 자유로운 국가에서, 그리고 뭐, 언제부터 우리가 그곳에서 뭐 대대손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 옛날에는 많았겠지만 지금은 뭐, 막 이렇게 이제 이동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 지역 갈등이라는 게 사실은 작고 큰 의미가 없는 갈등을 지나치게 증폭한 그런 요소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뭐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씩 옅어지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아직도 심각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옛날 같은 그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갈등들이 되게 답답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를 지금 로버트 달이 얘기하는 국가를 파괴할 정도의 갈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차원은 아니다. 왜냐하면 세대 갈등만 해도 어차피 청년도 기성세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청년이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지금 종교나 인종 전쟁을 일으킬 이럴 속성의 갈등은 아니다. 젠더 이슈도 좀 그런 속성이 있지 않나. 물론 굉장히 뜨겁지만 그게 뭐 이 정도의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정도의 갈등까지는 가는 게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진보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 이 보수 진보의 어떤 갈등 양상이 마치 선과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선이고 상대는 악으로 몰아가는, 그러니까 양 진영이 모두가 서로를 향해서, 이게 저는 조금 우려스럽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갈등의 수준이 그렇게 막 높은 건 아닌데 그 갈등을 조금 더 세련되고 발전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우리가 아직 못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갈등 문제에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요 뒤에서 나올 이야기는 하지만 한국 사회 가장 앞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갈등을 하나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양극화, 빈부의 격차, 이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자본주의 이야기에서 네, 그때 얘기하시죠. 좀 더 하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12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